자, 이제 그 민법 기본 강의를 출발합니다. 이 기본 강의는 세롬에서 만든 단기 코스 강의입니다. 이 단기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딱 나올 수 있는 것만 압축을 해서 한 60, 80 이렇게 이제 중요한 곳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딱 전담을 하는데, 이 그 요약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라서 계속 반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약서 첫 페이지를 펴시면, 그 16페이지를 펴시면 제일 먼저 이 파트에서 어떻게 문제가 구성될 거다, 어떤 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략하게 항상 설명을 해놓고 지나가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이제 이 전체를 빠르게 이렇게 통독을 해서라도 뭐 사회독, 외독 빨리 좀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기본서보다는 훨씬 페이지가 작아서 한 200페이지 정도의 압축을 해놨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하나하나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험 나올 만한 파트를 탁탁 짚어주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이 컨셉이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정규 과정을 조금 참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같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단기 과정 첫 번째 코스가 이제 민법 총칙인데, 크게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이 10문제가 크게 구성하면 첫 번째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파트, 두 번째가 이제 대리 파트, 세 번째가 무효 취소, 네 번째가 조건기한. 그럼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조건기한인데, 조건기한이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무효 취소가 두 문제, 그리고 대리가 두 문제, 나머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등장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은 이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훑어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16페이지 책을 펴시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중에 법률행위 일반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이 파트에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여기는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제일 첫머리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 나올지 감잡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 16페이지 이번에 법률행위의 분류 중에 자 1번, 자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 자, 의사표시에 의한 분류로서 우리는 흔히 일방적 의사표시를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계약,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약으로서 민법상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이 아무래도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증여 계약, 이런 걸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단독행위하고 계약 중에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있거나, 또는 재단법인 설립과 같이, 또는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구성된다면 시험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머리는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단독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혹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기 십상이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1년 동안 공부를 하던 과정에서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뭐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고 있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1번에 한 개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동의, 채무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재단법인 설립이나 이원,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약은 보통은 매매계약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겠죠.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계약이 시험에 나올 때는 뭐 합의해제라든지, 합의해제도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합의해제는 계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우리가 식당 예약하듯이 미리 하는 계약, 예약도 계약의 일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환매,
판매도 다시 한 번 더 하는 매매니까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단독행위에 상대방이 있다 없다를 섞어서 다음 중 단독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는 다음 중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해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17페이지에 이제 준법률행위가 나오면, 이 준법률행위는 한 7년, 8년 간격으로 한 번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주 출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면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패턴이 의사표시의 분류를 가지고 하는 계약 단독행위,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이제 각종 최고, 그럼 우리가 이제 채무이행의 최고, 돈 갚아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변제 수령을 거절한다든지, 이렇게 앞에 어떤 글자로 출발했던 최고나 거절자로 끝나면 이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다. 그리고 채권 양도의 통지 또는 공탁의 통지 또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이렇게 각종 통지자로 끝나면 법적 성질이 관념의 통지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음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물을 때는 통지자로 끝나면 관념의 통지다. 최고나 거절자로 끝나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럼 1번 채무이행의 최고, 2번 변제수령 거절, 3번 채권 양도의 통지, 4번 공탁의 통지, 자 5번 청약의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면 다음 중 법률행위에 속하는 것은, 그럼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이건 의사표시니까요. 자, 아니면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나오는 형태가 한 번씩 나왔던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곳은 암기에 가깝죠. 그래서 이건 되도록이면 9월달, 10월달 시험에 다가올 때 한번 보고 가는 거지 1년 내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이 법률행위의 세 번째가 그 17페이지에 이번에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이렇게 나올 때, 법률행위는 성립을 해야, 그럼 성립을 해야 효력의 문제를 따질 수 있죠. 그 성립조차 못하면 우리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우리는 무효,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유효. 그럼 이제 이건 시험에 나오는 방향이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다. 효력 요건은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의사표시가 합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 자, 가장 쉽게 시험에 나와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총칙은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자, 계약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다만 두 사람이 혼인계약을 한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 사람도 있고 목적도 있고 혼인하기 위한 청약과 승낙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혼인이 성립한 법률상의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혼인신고라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혼인과 같은 특별한 계약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신고라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춰줘야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요 요건을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특별한 계약에서 특별히 필요한 요건을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혼인계약에서의 혼인신고는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하겠죠. 자, 또 모든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효력을 갖추어서 유효가 된다고 하지만,
자, 갑이라는 자가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으니까 이 유언은 성립했습니다. 유언하는 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언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유언할 때 유언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도 착오도 비진의 표시도 허위 표시도 없었으니까 합치하고 하자가 없죠. 그럼 모든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유효가 돼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언은 모든 효력 요건을 다 갖추어도 유언자가 사망해야 된다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만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요만큼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지만 유언과 같은 특별한 법률 행위에서는 유언자의 사망이라는 또 하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효력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일반 효력 요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은 특별히 필요한 또 하나의 특별한 효력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나올 때는 항상 일반 성립 요건인가 특별 성립 요건인가 또는 일반 효력 요건인가 특별 효력 요건인가. 자, 그럼 이게 시험에는 다음 중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해놓고 성립 요건 4가지에다가 효력 요건 1가지를 줄 수도 있고 다음 중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해서 효력 요건 4가지에다가 성립 요건 1가지가 올 수도 있겠죠. 한편 다음 중 법률행위가 특별히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줘버리면 자, 1번부터 5번 지문이 다 효력 요건이지만 그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일반 효력 요건이고 특별 효력 요건이고 자, 5번은 일반 효력 요건이 되면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의 시험에 대비해서는 일반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을 좀 구분하는 것. 자, 그럼 이제 17페이지 밑에 자,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혼인계약에서의 신고나 유언의 방식이나 법인 설립에서의 설립 등기와 같은 또는 그 밑에 요물계약에서의 일정한 급부행위 같은 이런 것은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효력 요건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그 외에도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셋째 줄, 조건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나 기한의 성취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관할관청의 허가 이런 것들이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일반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 일반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물어보는 쪽을 항상 시험에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18페이지로 가시면 자, 18페이지 최고위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1차를 통과해야 2차 시험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럼 성립을 해야 효력을 따지는 거지 성립조차 못한 불성립은 1차에서 떨어지면 2차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18페이지 최고위에 성립 요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만 비로소 효력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효력 요건에서 자,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실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실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은 안 나오지만 목적의 가능 불능, 목적의 적법 위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나오겠죠. 그럼 확정되면 유효, 그럼 불확정되면 무효, 가능하면 유효, 그럼 불가능하면 무효, 적법하면 유효.
위법하면 무효.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유효. 그럼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시험은 확정은 뭐 거의 없지만 가능 불능. 자, 그다음에 이제 적법 위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항상 해마다 문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목적의 가능을 보시면, 자, 한강에 빠진 보석 하나를 10분 내에 찾기로 하는 계약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걸 내용으로 할 때는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고, 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기준은 이론상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불능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불능이라고 보는 거니까, 혹시 시험에 가능 불능의 문제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놓으면 그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18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19페이지에 불능의 종류를 크게 불능의 종류를 시기별로 나누면,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한 상태를 원시적 불능, 계약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한 상태를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오고,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면,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면 또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거나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면, 항상 여기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는 앞으로 이제 계약법에서 가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535조가 문제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배울 때 배우더라도 여러분은,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이론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면 유상계약에서는 담보 책임을 먼저 따진다. 자, 그 다음 계약할 때는 있던 물건을 후발적으로 줄 수 없게 되는데 물건 주기로 했던 자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려놓고,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계약할 때는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한 것을 후발적 이렇게 놓고,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계약할 때는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하면 누구의 잘못에 따라 불가능한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는 달라질지언정 적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게 쟁점이니까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9페이지에 불능의 종류를 크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고, 자, 기억에, 자, 원시적 불능의 효과는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다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따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의 효과는 나중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성립 이후 불가능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일단 계약은 유효지만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이행 불능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다음 이제 이 주택을 사고 팔았는데 주택이 전부 다 불타면 전부 불능이 되겠죠. 주택이 일부만 타면 일부 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수량을 중심으로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논리. 자, 적법하면 유효, 위법하면 무효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줘야 될 것은, 자, 법에서 정한 규정과 다른, 법과는 다른 특약을 했을 때 이 특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규정, 특약을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규정을 우리는 임의규정 이렇게 나누고, 임의규정의 가장 대표는 비용상한 청구권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의 상가에 장사하러 들어갔다가 쫄딱 망해서 나올 때도
시설 투자비나 이런 것을 한 푼도 건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못 받아 나오죠. 그럼 법에서는 비용을 받아 나오고 돼 있는데, 받아오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상복구 특약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아 나온다면 특약이 법을 무시해서 법은 특약에 뒤지게 되겠죠. 이런 법을 우리는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계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위반을 해봤자 무효가 되죠. 그럼 그 법은 특약이 허용되지 않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니까 우리는 가행규정이라고 하고, 이런 가행규정 안에는 이렇게 위반하면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있고 또 단속규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생략 등기는 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있죠. 금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그래도 이미 등기가 돼버리고 나면 그 등기는 인정을 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사후에 판명이 되면 처벌은 받겠죠. 이렇게 처벌은 가능해도 등기를 인정하는 이런 규정을 우리는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럼 이제 그 19페이지에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한 것이라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보면은 자, 가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수 있다. 자, 마지막 2번. 가행법규에서는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아예 무효로 해버리는 효력규정과 행위자를 처벌할 뿐 사법상의 행위를 인정해주는 단속규정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효력규정의 대표는 토지거래 허가, 단속규정의 대표는 중간생략등기, 임의규정의 대표는 비용상한 청구권,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것. 자, 그게 가행규정, 효력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20페이지에 해마다 빠짐없이 시험에 나온 게 요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시험에 빠질 수가 없죠. 다만 이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는 이게 법보다는 도덕에 좀 가까워서 한번 듣고 나면 또는 기본서를 좀 읽고 나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 20페이지에 사회질서 위반에 관한 것은 판례가 많은데 여기서 많이 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요 최근에 나온 판례를 하나 보면 이제 우리가 첩계약 이런 거는 당연히 무효겠죠. 첩액에서 난 자식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평생 우리 회사에 근무해라. 이건 위반이겠죠. 3년 동안은 우리 회사에 근무해 줘야 된다. 당신한테 처음에 투자했던 경비가 많다. 이런 정도는 위반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밀수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는 계약은 위반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되는데 최근에 변호사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 형사에서는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2015년 이후에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봐서 무효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민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해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요 판례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이런 정도 봐주시고, 다만 이제 요 사회질서 위반의 이제 핵심은 자, 밀수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면 밀수하기 위하라는 게 불법이지 배를 빌리는 용성계약이 불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 배를 빌리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이 아닌데 배를 빌리게 된 동기가 밀수하기 위해서라는 게 불법이겠죠. 그럼 동기가 불법이 되면 이 동기는 배를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동기는 표시가 안 되면, 어리 낚시한다고 배를 빌렸으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안 되는 것이고, 동기의 불법은
표시가 돼야 사이즈를 써봐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우리가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으면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는 논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법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아직까지 서로 간에 이행한 게 없으면, 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서로 간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자, 집을 주기로 한 자는 집을 줄 의무를 면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면하게 되고, 자, 을은 대금을 주기로 했던 자는 대금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게 있다면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서로 간에 돌려주고 돌려받는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자는 쓰고 남은 것만 돌아가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 있던 자는 전부 반환해야 되는, 이걸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나온다는 것. 자, 그런데 같은 무효라도 서로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주고받으면 살인 청부와 같이 돈을 받는 자나 시킨 자나 둘 다 불법이라면 무효가 돼도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을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도박빚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 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자, 그런데 만약에 불법이 어느 한쪽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둘 다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고 어느 한쪽만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안 되는, 한쪽만 반환 청구한다는 얘기.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를 어디서 만나든지 1번에 해당한다면 서로 돌려받지만 얼마만큼 돌아오는지는 선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불법 원인급여로 무효가 되면 서로 반환 청구를 못해요. 한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피해자는 반환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반환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배우면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보시면, 자, 밀수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는데 낚시한다고 생각하고 빌려줬는데도 이게 사이즈 씨바이 된다면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고 가겠죠. 서로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낚시한다고 믿고 빌려준 배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배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계약할 때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고 계약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표시가 돼서 밀수한다는 걸 밝히고 했더라면 못 돌려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니까 동기의 불법은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사이즈 씨반이 된다.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이렇게 하나 해두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그 2번, 자,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사이즈스에 위반되면, 자,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옥을 임차하든가 또는 도박을 위해서 금전을 차용하든가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나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는 것. 요거 꼭 사이즈스 위반에서 다른 어떤 판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판례는 단순 암기에 불과하지만 요 동계불법은 꼭 정리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인 무효는 이렇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하고 가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20페이지에 밑에 3번을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앞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을 배울 텐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도 전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추인은 허용하지 않아도 전환은 허용된다. 그래서 꼭 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과 사회질서 위반 행위,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차이점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률행위 파트를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사표시 이르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가장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딱딱하고 암기가 사실 힘든 영역에 속하니까 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시든지, 대신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런 것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출발합니다. 수고했습니다.